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돈을 훔친 강도가 무죄? 바람난 남자친구, 너 위자료 내놔. 빗나간 우정, 데이트 성폭력 억울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효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효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시효라는 개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는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네, 근거에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정한 사실의 영속 상태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난 이후에 갑자기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 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속한 사실 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여부는 결국 소송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데 그동안 증거자료의 산일, 멸실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러한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원리의 근거를 두고 결국에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는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원리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사상의 시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떨까요?
네, 이제 우선 민사상의 시효에 말씀을 드리면요. 민사상 시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 완성이라는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가 없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도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어진 권리의 신속한 행사를 요함으로써 권리관계의 확정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단 이제 민사뿐만 아니라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리의 종류나 그 점유가 선의인지 무과실인지 등 여부에 따라서 시효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민사상의 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형사상의 시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형사상에서는요, 우선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이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요,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금 화성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의 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이제 형의 시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고형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형의 시효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보다는 좀 더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됐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친숙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떨까요? 네, 이제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채권 소멸시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상사채권 5년, 그리고 소액 결제 미납이나 공사대금, 그리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이고요. 숙박료, 음식료, 의복료 등은 1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사상의 이제 채권의 종류를 살펴봤을 때 채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간이 좀 달리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채권이라든지 채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취득시효 권리의 취득 기간 어떨까요? 네, 이제 취득시효는요, 크게 부동산으로 인한 취득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고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산 소유권에 대한 취득 시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만약 해당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만 경과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공소시효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기사나 뉴스를 보면서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도요, 이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이제 범행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의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에 이제 정한 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들이 검은 돈을 어떻게 숨기고 또 사용했는지 이제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비자금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추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도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거 추징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사실 높이셨거든요. 이건 좀 어떨까요? 네, 이제 우선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추징금에도 이제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불법과 방법을 통해 얻어낸 재산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을 통상 법률적으로 몰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미 그 재산이나 물건이 없어져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빼앗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징금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과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뭐 3년에 불과하고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범인들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런 경우에 검찰이 소송을 통해 남아있는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수사 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련한 비자금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범죄 수익의 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합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이제 송금받았다는 전 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추징금을 우리가 이제 환수하는 것은 이제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형의 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제 형의 시효는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이제 완성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해당 기간을 살펴보면요, 사형과 같은 경우는 30년, 그리고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구류 또는 과료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네, 형의 시효의 기간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요, 우리 집이 시골이에요. 네. 섬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다녔어요. 집으로. 네. 그렇게 일이 이제 계속 많아갖고 수산물을 실다 날랐는데 나 모르게 나만 가면은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소방서차 앰뷸런스를
119를 불러서 여수로 가서 치료받고 또 들어오고 나는 또 차에 기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여수 건달들이 다 빼갖고 가고 집이 저 산 밑에가 있어요. 동네 가운데하고 틀려요. 동네하고 마을하고 떨어졌어요. 애기 엄마를 막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성폭행하고 15년 동안 16년 동안 저 성폭행하고 돈 다 뺏으러 가고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저 애기를 오면은 봐준다고 저 받아준다 그래서 믿고 나는 여수 나가서 또 화물차를 했어요. 근데 애기 놓자마자 노니까 남자니까 애기 보듬고 저기 집안에 애기를 못 낳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 또 데리고 가봤어요. 갖고 가서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아이를요? 예? 아이를 지금 데려갔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애기 엄마를 두드러 패갖고 머리 수술까지 했어요. 강주 대학병원에 가갖고. 네. 그리고 애기 엄마를 죽이려고 섬에 무인도 그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네. 그를 데리고 가서 아침 8시에 가고 저녁 9시에 데리고 와요. 계속 옷 빗겨놓고 두드러 패고 성폭행하고 콘테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섬에가. 근데 그 사람이 여수 건달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돌림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오늘날까지 돈 벌어 25년 동안 벌어놓은 것을 다 뺏겼어요.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말씀 주신 사항을 기반으로 보자면 어떠한 뭐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이랑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잘 안 들려요.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들리시나요? 예? 네. 좀 크게 말하면 안 될까요? 네,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거 잘 듣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은 뭐 최근에 또 돈을 어떻게 뺏기신 것 같으신데 어디에 있던 땅도 돈을 뺏기고 네. 집도 다 허그라보고 그 안에가 내가 법당이 있어요. 법당도 다 허그라보고 땅도 묘도 세봉사를 다 파갖고 실은 매졌다 갖다 써놓고 저 땅이라고 다 그 속에 이전해보고 땅도 우리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한국 건달이에요. 네네.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뭐 그러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가 경찰서가 네. 경찰관들이 7명 껴 있고 네. 말하자면 그쪽으로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 술집에 전부 다 건달들을 술집 하거든요. 네네. 술을 얻어 먹고 네. 봉투에 돈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봉투에 돈 받아 먹고 그렇게 해와갖고 건달들을 감싸고 있어요. 검사가 둘이가 끼어갖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못 해보죠.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 보네요. 네, 경찰을 7번 다 거꾸로 무마로 되는 거예요. 무마로 되고 계속 강제로 지문 찍고 네. 1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래갖고 거꾸로 내가 저 전과자가 되다시피 돼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는 건데 네네. 이 사건을
꼭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으면 제가 거꾸로 네. 경찰서에서 들어가요. 경찰관 친척들이 있는 사람, 배미자가 농협에 근무하는데 15년 동안 적금해놓은 걸, 적금이 아니고 달달이 회사에서 제일로 많이 갈 때는 520만 원, 작게 갈 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일 탕수로 서울 한 탕에 얼마 그래갖고 탕수로 돈이 월급식으로 말하자면 집으로 통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돈을 다 배미자가 맘대로 알아서 막 요리조리 해붙더만요. 그리고 또 우체국으로 또 통장을 계좌번호로 바꿔갖고 네. 그래서 그래갖고 작년 9, 10월 달에 전부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배미자를 네. 만나갖고 왜 삭제를 했냐니까 아무 말 않고 자꾸 피해인데요. 네, 상사님 지금 경찰서는 저희가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요. 시간 제한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못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 네, 그러시면은 지금 뭐 당연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당연히 고소도 해야 되고 돈도 받을 수 있게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 증거 자료 같은 거를 갖고 계실 텐데 이게 네. 그 지금 범죄도 영원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범죄도 그 공소시효라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기간도 오래됐고 사실 사건도 네. 너무 많아가지고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형사 고소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방법을 할지는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네. 어느 검찰청에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 이런 건 한번 상의가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형사 고소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들을 추려서 증거가 네.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뺏기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연락 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글이 올라가려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디-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를 주시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 왔고 방대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피해들이 뭐 이게 정말 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모두 있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일반 통상적인 그냥 범죄라기보다는 정말 중범죄에 해당할 거로 보이고 그렇죠. 가해자들도 7, 80명이 된다고 하시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25년 동안 발생했던 일들이다 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거고 증거가 부족한 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수 쪽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할을 변경해서 고소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재산을 처분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 동료인 저희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결혼까지 생각했기에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저는 남자친구 집에 며칠씩 머물다가 나중에는 남자친구 원룸에 제 짐도 가져다 놓고 함께 지냈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건데요.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관계로 제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3년 정도 이제 교제를 하셨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집에도 뭐 드나들면서 이렇게 짐도 가져다 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통장도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사용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셨던 것 같은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남자친구분의 행위로 인해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은 뭐 사실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도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자친구분이 뭐 혼인을 할 것을 상담자분을 속이고 상담자분과 뭐 잠자리를 한다는 등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사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사실혼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 사연자분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사실혼은요, 법률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한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에는 동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금전 관리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것만으로 앞으로 장래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라거나 사실혼 관계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 관계가 어느 경우에 성립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서로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 약혼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결혼식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약혼 같은 경우에도 형식을 갖춰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약혼이라는 어떤 약정이 서로 있으면 되는데요. 쌍방 의사 간의 합치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봐서 약혼의 어떤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뭐 증거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이제 이걸 입증을 하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지만 않았고, 그랬을 뿐이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라는 걸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결혼 정령이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같은 혼인이 금지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는 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혼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을 법률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 공동 생활 관계를 할 의사와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가족끼리 만난 어떤 모임이 있더라던가 서로 부부 공동체로서 사실상 같은 곳에 거주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입증하시는 데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이렇게 뭐 통장도 만들고 함께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상황이신데 너희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이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친구 되는 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네, 이제 당연히 마음 속상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딘가
누군가에다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걸 알려가지고 본인의 감정을 좀 추스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라는 형사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 간의 사이에서 바람을 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분에게 어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 두 사람, 이렇게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약혼을 했다라고 또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겐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부터 서로의 연애 문제까지 모두 알고 도와주는 사이죠. 친구와는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술을 마셨던 그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이번에 걸리면 교도소에 오래 있게 된다고 저보고 대신 운전을 했다고 증언을 해달라는데요. 친구의 사정은 딱했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게 영 자신이 없었고요. 만약 제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사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탁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실무상에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인을 믿고 혹은 뭐 지인이 이건 처벌되지 않으니까 대신 말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뭐 속아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위로 이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뭐 형사적인 경우도 있고 민사적인 경우도 다양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친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사안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친구의 부탁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 음주운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과연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됐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뭐 이렇게 허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허위로 진술한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상담자분이 처벌을 대신 받고 그 친구분은 처벌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허위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친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증죄를 교사했다 해서 위증죄 교사범과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담자분 또한 이제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나가게 되면 내가 이제 선서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서를 하고 내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위증죄로 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법률적으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이제 성립을 하는 범죄인데요. 네.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또 위증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증인이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선서를 나는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증언을 요구받는 상황이 이제 본인의 증언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언 거부권을 뭐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사 형사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위증죄에 관련한 증언 거부권은요, 자기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자신과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요. 또한 이제 증인이 변호사나 의사, 종교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부탁한 경우에는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족의 부탁으로 내가 위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친족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위증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증까지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위증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처벌의 형량도 낮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적발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사 기법이 많이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범행이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친구분 또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상담자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분과 잘 말씀을 하셔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진실한 사실관계대로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랑 여자친구는 3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사귀는 중에 1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제가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되어 3개월 정도 전부터는 따로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조금 서먹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랑 다투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성관계는 자주 했는데 그날 일만으로 저를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자친구랑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연인 사이에 정말 너무한 일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연인 간에 이제 데이트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 여자친구분께서는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니 그런 일을 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성 관련된 부분이나 본인의 권리의식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긴 하는데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강간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인 간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네, 이제 데이트 강간이라는 것은요, 소위 이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된 성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협의로는 이제 데이트 상대가 하는 경우에 이제 강요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고요. 광의로는 아는 사람 일체가 이제 하는 성폭행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서로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연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일방의 변심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사실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성관계를 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따로 살게 되면서 이런 강간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자친구의 말대로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데이트 데이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잘 모르는 제3자의 관계와의 성폭력보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 또한 동의에 의한 관계라고 추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혹은 이전에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이라고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것을 수단으로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시기와 장소 같은 건 불문하고 데이트 성폭력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까요? 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성관계 당시에 어떤 녹음이 있으면은 가장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녹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성관계가 있기 바로 직전 혹은 직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상황 등 그러한 전후 맥락이 이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강간이라는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면요, 폭행이나 압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지금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유사강간 등에 있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아직 조사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은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강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억울하게 본인의 상황이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평소에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늘 자주 있었다는 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특히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직후에 아무 문제 없이 대화를 했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서 신빙성이 있도록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께서 이제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다 보면 아니 너는 뻔히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무고죄로 여자친구를 고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이제 상담자분 입장이시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셔서 무고에 대한 고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상담자분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지금 여자친구분이 통상적으로 동의하에 있어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범죄라고 주장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으니 무고죄로 이제 소위 맞고소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데이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도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바깥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폭력 자체가 지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관계 중에서 이런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 성폭력을 당하고 있던 피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된 입증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 녹음이라든지 혹은 뭐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기록을 남긴다든지 하셔가지고 그때 상황을 언제 뭐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연인 간에 이제 내밀하게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마땅치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증거를 그래도 뭐 메시지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관련해서 변호사님 조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